왜 한국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이 교수도 똑같네.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 유학생이 수업 시작 전부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학점 이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강의라며 못마땅해하던 그녀. 그러나 강의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내용에 놀라 표정이 달라졌고 급기야 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녀가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런 변화를 겪게 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 장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2세로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몇 년 전 중국 베이징에서 이민을 오셨어요. 뉴욕의 한 소도시에서 자라며 부모님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 덕분에 학업에 몰두할 수 있었고 제 열정인 언론학을 따라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언론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보며 기자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세계 최고의 언론사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에 입사하는 꿈을 이루게 되었죠. 저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을 통해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까이 느끼며 자라왔어요. 부모님은 항상 조국의 위대함을 강조하셨고 제가 중국계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하시며 키우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중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 기자로서 조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기사를 통해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 본사에서 미국 내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일을 맡았습니다. 긴박한 일상 속에서도 보람을 느꼈고 제가 작성한 기사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몇 년 뒤 회사에서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클로이, 중국 베이징 특파원으로 갈 준비가 되었나?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조국 중국의 뿌리를 탐구하고 그곳에서 뉴욕타임스의 특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니 저에게는 정말 큰 기회였으니까요.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셨고 드디어 조국의 위상을 직접 느낄 수 있겠구나라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활기찬 거리, 화려한 고층 건물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기자로서의 첫 출근 날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기자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고 그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이징 지국의 첫날 사무실에 들어서자 어딘가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분위기 자체가 차분하다 못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이곳이 왜 그런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언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근무하는 뉴욕타임스 역시 여러 제약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 현지 직원들에게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뉴욕타임스 팀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지나던 길목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몇 시간 전에는 없던 검문소가 세워져 있었고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들을 철저히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외국 언론사 소속 기자라는 이유로 검문 과정이 더욱 길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반복되었고 가방 속 물건까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사 작성을 위해 외국인으로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방문하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할 때는 항상 같은 감시가 뒤따랐습니다. 하루는 보안팀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도청되고 있다며 비상회의를 소집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마다 암호화된 메신저나 USB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제가 존경하던 동료 기자가 체포된 날 벌어졌습니다. 그는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된 기사를 준비 중이었고 인터뷰를 위해 한 현지인을 만난 후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며칠 뒤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의 분위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밝게 농담을 주고받던 동료들도 침묵했고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키보드에 손을 얹었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 알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이름을 걸고 일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부터 민감한 주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된 동료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겨우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반복했고 그 이후로 더는 기자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일상적인 일들도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민감한 정보를 검색할 때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이메일 계정이 예고 없이 차단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노트북 화면을 힐끔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카페를 나갈 때까지 저는 노트북을 닫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체 모를 전화도 자주 걸려왔습니다.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는가라는 질문부터 너의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메시지를 들었죠. 매번 번호를 차단했지만 새로운 번호로 계속 걸려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검열하는 데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골라야 했고 혹시나 누군가 제 문장을 오해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기사를 제출할 때마다 동료와 이 표현은 문제가 없을까라며 몇 번이고 검토하고 수정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습관적으로 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혹시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었고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안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특파원 생활은 하루하루가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변화를 체감한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자 외국 언론사들도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미국 언론사를 겨냥한 중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는 외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여러 외국 기자들에게 취재 비자를 갱신하지 않거나 취재 권한을 제한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뉴욕타임스 베이징 지국은 갈수록 활동의 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현지에서의 취재는 더 어려워졌고 제가 작성한 기사들 역시 미국 독자들에 도달하기도 전에 정부의 검열에 걸려 수정 요청을 받거나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미중 무역 분쟁이 최악으로 치달은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양국 간의 관세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경제적 긴장이 언론 환경까지 직격탄을 입혔습니다. 어느 날 뉴욕타임스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소집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노트북 화면 앞에 모였고 곧 본사 고위 임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미중 관계의 악화와 중국 내 외국 언론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우리는 베이징 지국을 폐쇄하고 모든 직원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안전과 뉴욕타임스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매일같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자로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곳이었고 제 뿌리가 있는 조국이기도 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모인 날 동료들과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짐을 꾸리고 베이징을 떠나는 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베이징은 제가 꿈꾸던 도시였지만 그곳에서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을 안고 잠시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경험이 제게 준 충격이 너무 커서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마침 하버드 대학교 언론학 박사 과정에 지원할 기회가 있었고 저는 새로운 시작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언론 통제와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의 혼란을 직접 경험하면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언론 자유를 쟁취하고 유지해왔는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론학 박사 과정에 지원했고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강의실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중국에서의 경험을 잊어보려 했지만 동아시아 역사와 언론 자유에 대한 수업은 자꾸만 저를 중국에서의 기억으로 되돌려놨습니다.
특히 학교 곳곳에서 마주친 한국 관련 강의와 행사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왜 이렇게 한국이 주목받는 거지?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언론 자유를 연구하면서 저는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독립적이고 저력 있는 나라였죠. 하버드 대학원 언론학 수업 중 특별 공개 강의에서 교수님은 한국 민주화와 중국 민주화 비교를 주제로 토론을 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였고 그중 한국 유학생과 중국 유학생이 강하게 대립하며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경험했지만 서로 다른 민주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유학생 민수는 먼저 발언권을 얻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저항과 의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국민들은 언론과 집회로 자유를 외쳤고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사건은 국민의 연대와 의지가 민주화를 이뤄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과 비교하며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1989년天安门 사건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권의 강경 진압과 억압으로 이어졌죠. 이는 한국과 달리 국민의 요구가 권력층에 의해 무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민수의 발언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지만 중국 유학생 리우체는 곧바로 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리우체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한국이 민주화를 이룬 배경에는 미국의 지원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있었던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매우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인구와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면 단순히 민주화가 억압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대신 안정과 경제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중국의 경우 민주화가 아닌 경제 발전이 우선순위였고 그 결과 현재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민주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민수는 리우첸의 발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 발전은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권과 자유를 억압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독재가 있었지만 국민들은 자유를 잃는 대가로 경제적 안정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룬 후 경제적 안정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민주화는 단순히 정치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중국도 더 이상 경제 성장만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대립이 이어지자 강의실은 뜨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학생들 역시 손을 들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인 학생은 민주화가 반드시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결국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일본 유학생은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중앙집권적 체제가 강했기 때문에 민주화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리우 첸의 의견을 일부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유학생 민수는 리우 첸의 발언을 경청한 후 손을 들어 발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우 첸 씨의 말처럼 경제 성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없는 환경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진정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1989년天安門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관련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중국의 젊은 세대가天安門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인터넷 검색조차 안 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중국 언론의 현실을 직접 언급하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더구나 중국에서는 언론사가 정부의 검열을 통과해야 기사를 발행할 수 있고, 기자들은 정부에 불리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감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가 한국에서 자란 환경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한국에서는 독재 정권 시절에도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독립 언론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으로 언론의 자유를 쟁취해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한때 언론 통제가 심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정부는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자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렸고 국민들도 연대하며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그 결과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전달되었고 민주화로 이어졌죠. 그는 이어서 중국의 현재를 비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언론이 정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중국이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는 국민들이 진실을 알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단일한 시각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리우체는 민수의 날카로운 발언에 표정을 굳히며 반박했습니다. 언론 자유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이상주의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사회 혼란과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언론은 발전 중입니다. 경제 성장과 안정이 우선시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그 과정에서 외부 압력을 많이 받았지만 중국은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관리도 그 연장선입니다. 민수는 리우첸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도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한국과의 길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발전은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안정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유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에도 많은 도전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중국도 언젠가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민수의 발언이 끝난 후 강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국 유학생 리우체는 말없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한국 유학생 민수는 다시 앉으며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을 들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중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언론 통제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리우첸 씨의 말처럼 언론의 자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않지만 언론 통제가 초래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스 특파원으로 베이징에서 근무할 때 언론 통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정부의 검열 때문에 기사 하나를 쓸 때마다 표현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 불리한 기사를 썼던 동료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팀은 매일 자기 검열을 하며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보도한다는 사명감 대신 어떻게 안전하게 지낼까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텐안먼 사건과 관련된 일화를 덧붙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이 차단되는 건 기본이고 사건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이 따랐죠. 중국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언론이 진실을 숨기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우첸 씨는 그런 환경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또 한 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리우첸은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서양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한 몇 가지 일이 중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국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뿐입니다. 리우체는 흥분한 상태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한동안 주위를 둘러보더니 강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고 교수님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강단 앞으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주제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경험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했어요, 클로이. 하지만 리우첸 씨가 떠난 건 아쉽네요. 이런 주제는 서로 끝까지 이야기해야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요. 리우첸은 감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내가 했던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
언론 통제의 현실을 말하지 않는 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테니까.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한국에서 배우고 싶었던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깊이 느꼈습니다. 리우 첸이 나간 일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언젠가 그도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가라앉자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나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언론 통제라는 주제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을 다뤘습니다. 감정이 고조된 것도 이해해요. 저는 이 주제를 한국의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교탁 위에 자료를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중반 군사 독재 시기를 겪으며 심각한 언론 통제를 경험했습니다. 1970, 80년대 언론사들은 정부의 검열 아래 놓였고 반정부 기자들은 체포되거나 직업을 잃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낼 기회를 박탈당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 국민들이 그 억압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1987년 6월 항쟁 같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언론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이 다시 국민의 손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론 자유의 회복뿐 아니라 한국 민주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현재 모습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주며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 즉 한류를 통해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강의실 벽에 걸린 한류 관련 포스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와 같은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단순히 문화적인 재능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을 가능케 한 민주화와 언론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화가 세계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은 한국 국민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국민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군사 독재 시기를 극복하고 민주화와 함께 언론 자유를 쟁취하며 지금의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희생과 결단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학생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의 논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토대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저거야.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어.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과 문화적 영향력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강의실 문 옆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있으셨죠.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언론 자유가 현재의 한류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히 감명 깊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보여준 저력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클로이,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했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연대와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IMF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고르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그때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연대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이어서 전국민 금 모으기 운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국가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에 있던 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반지, 금목걸이, 심지어 조상에게 물려받은 금도 기부하며 국가 재정난 극복에 동참했죠. 이런 자발적 운동은 한국 사회의 강한 연대 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들의 협력 덕분에 한국은 IMF 위기를 비교적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하네요. 언론에서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국민들의 희생과 연대가 그 뒤에 있었다는 점은 몰랐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또 하나 눈여겨볼 사례가 팬데믹 당시의 한국 대응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은 빠르게 대처하며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죠. 특히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학조사와 검사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광범위한 검사와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를 추적하고 격리 조치를 취했어요. 무엇보다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런 대처는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신뢰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한류의 영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류도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민주화 이후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류의 확산이 단순히 콘텐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국민들의 정신적 힘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통해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고 있죠. 저는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 강의실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야 해. 그곳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통해 더 나은 기자가 되어야겠어. 한국에서 민주화와 언론 자유가 어떻게 사회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한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보고 싶어. 결국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 강의에서 들었던 수많은 사례들, 그리고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들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 뉴욕타임스 본사에 한국 특파원 발령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배우고 한국어를 익히면서 그곳에서 진정한 기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더 나은 기자가 될 거라는 확신입니다. 제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